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체계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큰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란의 장군들이나 어떤 특정 시설 한두 곳을 포격했다면 이번에는 지금 핵시설 전반적으로 포격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란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란의 군사력이 그리고 두 나라는 2,00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전쟁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들을 우리 역사상 많이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정말 대표적이죠.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1차 대전이 그 총성 한 발로 이렇게 1차 대전으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1차 대전 당시를 보면요. 각 나라들이 서로 엄청난 제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그리스나 소국들, 그리고 발칸반도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어마어마한 상대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총성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전 유럽으로 퍼져서 세계 대전으로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워낙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중동 지역, 물론 중동은 서로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다르긴 합니다. 터키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란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에 막고 있는 걸 사우디는 뒤에서 웃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 공기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할 만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든 어떤 불꽃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황은 정말 잘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런 거를 봉쇄하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도 뭐 물론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이 일어난다면 금리가 또 그만큼 따라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뭐 증시부터 시작해서 세계 자산 시장이 난리가 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면밀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는 정말 우리 그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가 이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13일 날 이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트럼프의 말인데요. 저희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트럼프가 아주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발언이거든요. 트럼프는 이란이 아무것도 남기 전에 빨리 협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이스라엘의 공격 전날 펜타곤에 피자 배달 주문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 피자 배달이 펜타곤, 그러니까 미 국방부에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보면 군사작전이 임박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상당히 군사계획을 공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고 훌륭한 작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합의는 아직 가능하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 외교적 출구를 열어두는 이중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이후에 합의든 뭐든 그 서로 만나기로 했던 거는 둘이 파트너하고 서로 이란과 미국은 전부 다 협상을 하지 않고 일단 돌아갔거든요. 물론 둘 다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협상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좀 재밌는데요. 자기는 협상하겠다고 해놓고도 과거 자신이 상대한 이란의 강경파 지도자들이 지금 모두 죽었다고 언급하면서 협상 상대가 바뀌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주말 사이 뉴스를 본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정말 그 어마어마한 정보력으로 참모총장들, 이란의 최고위급 군인들을 죽인 걸 보면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어떤 건물을 하나 전부 다 터트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있는 것까지를 알아서 미리 이스라엘이 이란 내부에 심어뒀던 드론이요. 자동으로 날아가서 거기만 타격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군뿐만 아니라 정보기관들의 수장까지 모조리 지도부를 암살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정보력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2,000km나 떨어진 자신의 적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과거에 그 헤즈볼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삐삐 공격을 보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저 대만에서부터 조립되어 오는 그 삐삐 사이에 폭약을 넣어놓고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정말 자신들이 보복해야 될 때가 오니까 버튼을 눌러서 삐삐들 폭파시키면서 헤즈볼라의 수뇌부들과 행동대원들을 죽이고 다치게 했다는 걸 볼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그 어묵한 감시망을 뚫고 드론들을 미리 숨겨놓고 이스라엘이 버튼만 누르자 이란 군 최고 수뇌부가 있는 곳으로 자동으로 날아가서 거기를 타격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니까요. 정말 이거는 뭐 첩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하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단연코 제1동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참 부러운 거긴 한데요. 미국은 한국을 동맹이라고 하면서도 아마 제1동맹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론사 특파원으로 트럼프 1기 시절에 4년을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은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요, FBI나 CIA 당연히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해도요, 그 FBI나 CIA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한국의 핵심 정보까지 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 정부도 배려를 하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사람들은 어떨까요? 네,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바깥에서 만나서 교류하고 그냥 인간적인 교류를 할 뿐입니다. 왜냐? 그 CIA나 FBI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믿지 못하고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정보를 완벽하게 믿고 주는 나라는 어디가 있느냐? 먼저 파이브 아이즈가 있습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렇게 5나라가 만든 게 파이브 아이즈잖아요. 이 파이브 아이즈에는 모든 정보를 거의 대부분 공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CIA면 CIA, FBI면 FBI에 가서 서로 같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도 이 파이브 아이즈만큼은 이스라엘에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정말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빼가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도 이스라엘을 경계의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미국 내 유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거의 파이브 아이즈에 준하는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요, 자신의 트루스 소셜 페이지에서요, 이란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왔는데요. 그는 이란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랐고 그들은 모두 죽었다. 다음 공격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요, 다른 그 전임 미국의 대통령들의 말과는 달리 그 말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 공격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한 거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란이고 이스라엘이고 지금 여기서 발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란은 공식적인 보복의 깃발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이 보복의 깃발이 올라가면 이란도 참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이란이 이번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한두 번 폭격으로 끝낼 게 아닌 거거든요. 거의 모든 그 핵시설을 초토화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핵시설을 타격하느냐의 여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은 핵 농축시설만 때렸습니다. 핵이 실제로 저장돼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때렸을 때 그 광범위한 핵 오염,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지역은 때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때릴 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잔혹할 것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보면 이스라엘의 계획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란이 끝까지 자신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어쩌면 핵 저장고까지 때려서 그 지역을 예를 들자면 과거의 체르노빌이나 일본의 후쿠시마처럼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끝을 보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는 공습 직후에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기다리기 위해 했었다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쳤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란이 핵을 개발하고 나면 자신들의 안보가 명확히 위협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네타냐후 지금 총리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있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군사작전을 벌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스라엘 입장에서 혹은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명확한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슬픈 소식입니다. 제가 이 소식을 몇 번 알려드린 적도 있는데요.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아이들 2만 명을 강제적으로 러시아로 이송해서 재교육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요, 이번에 관련 기관 등 57곳을 제재했는데요. 물론 우크라이나의 제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젤렌스키가 이렇게 제재하는 건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요, 우크라이나 아동들에 대한 불법 납치 이송과 관련된 개인 48명과 기관 9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들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19,500명 이상의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점령지로의 강제 이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국이 점령한 지역의 아이들 한 2만 명을 데리고 러시아로 데려간 거죠. 그러면서 어떤 명목으로 했냐? 치료나 교육 명목으로 이송 조치하고, 그리고 크림반도 어린이들에 대한 이념적 재교육과 군사화를 주도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나 어떤 자기 점령 지역, 물론 그 점령 지역은 과거부터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지역들이 지금 많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넘어서서 아이들을 데려가서 너희들이 이 나라를 지켜야 해, 그리고 너희들은 러시아의 전사야 라고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언제든지 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전쟁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무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요, 크림반도에 위치한 아르텍 국제아동센터라고 표현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원래는 우크라이나 소속 아동 캠프였지만 2014년에 러시아의 점령 이후 러시아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아이들을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데려가서 어떤 혁명의 전사 아니면 푸틴의 전사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요, 지난 5월에도 러시아 선정과 범죄 조직, 재정 네트워크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제재 패키지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국제법상의 전쟁 범죄인 아동의 불법 이송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정말 나지 않아야 되고 합니다만, 더욱더 큰 문제는 그 아이들마저 어쩌면 우리 일제시대의 마지막에 봤던 1억 총폭탄 과 같은 그런 일로 아이들마저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전쟁의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기 위한 방공망 무기 같은 게 벌써부터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이스라엘로 가고 있거든요. 이미 한 2만 발 정도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힘겹겠죠. 이스라엘은 사실 이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군사력으로 강합니다. 물론 그 국경을 맞대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인구수나 이런 거에 모든 거에 비해서 열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은 2,000km 떨어져서 비행기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이스라엘 먼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말했듯이 제1의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무기도 오지 않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최근에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도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에서 열리는 그 G7 회의, 우리나라 그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하시죠. 거기에 참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G7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기 희망하고 그때까지 제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얼마나 결정에 가까워졌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추가 제재에 동의를 해줘야 은행도 끊고 그다음에 드론 부품도 끊고 다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군사 지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계속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유럽에서 받아라, 이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받지 마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입장,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에 폴리티코 인터뷰에서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와 정부는 이를 알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트럼프가 푸틴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대놓고 면전에서 욕을 못해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돌려서 까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힘만 이해하고 미국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강력한 제재를 내릴지, 얼마나 신속하게 결정할지는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트럼프는 푸틴을 제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란 사태가 났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전화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를 가지고 푸틴과 또 대화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런 젤렌스키의 희망적인 시나리오대로 되기에는 조금 전 세계가 너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제1 관심사는 점점 이스라엘로 변해갈 거고요. 지금도 실제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소국의 서름이라고 할까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문제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빗으로 돌아올지 이것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미국이 뒤로 빠지는 세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쩌면 각자 도생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 세계는 지금 미국의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 두 팀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사이에서도 각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합종 연행을 벌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그런 패권 경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번에 과거 비동맹의 상징과 같은 나라 인도와 함께 비동맹을 이끌었던 인도네시아의 모습 오늘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G7이 아니라 러시아를 택했나라는 건데요. 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G7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인도네시아로 가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지금 계속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G7 같은 데 가면 좋겠지만 거기 가서 들러리를 하느니 차라리 푸틴 쪽에 가서 우리는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보고 싶다라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모두 자원이 가장 큰 수출일 텐데요. 어쩌면 겹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미국이나 서방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좀 더 좋은 조건을 내걸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행보일 수도 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요. 15일, 캐나다 시각으로 15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정도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초청을 거절하고 같은 기간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요, 이번 러시아 방문이 G7 초청 이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앞서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왕 총리와 회담한 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국제포럼에 참석하고 모스크바 푸틴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신임 총리죠. 마크 카니 총리가 개인 초청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는데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존 외교 일정이 먼저 확정돼 있다면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요, 굉장히 외교적인 용어로 답변을 했는데요. 보면요, 이게 외교관이다 싶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총리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G7 회의에 대한 지지를 전달했다. 우리는 지지해. 그렇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동맹의 거두와 같았던 인도네시아와 함께 비동맹 국가들을 과거에 이끌었던 인도는요, 이번에 G7 회의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 인도의 약간 민족주의적 성향이나 이런 모디 정권에 대해서 캐나다가 굉장히 좀 비판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프라보워 대통령은 작년 10월 취임 이후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 각각 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러시아 방문으로 푸틴까지 만나면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 외교국 접촉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몸값을 올리는데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친구가 많지 않잖아요. 중국도 완벽한 친구라고 하기는 어렵고 중국은 그냥 이해관계에 이제 계약 결혼 정도고 동맹도 아닌 그런 관계잖아요. 프라보워 대통령은요, 인도네시아가 어떤 비동맹국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개별적 해법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3년 당시 국방부 장관을 할 때인데요. 모스크바의 입장을 반영해 유엔 감독하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모스크바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한 건데요. 그리고요, 2023년 12월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안보위원회 의장을 자카르타에 초청해서 군사협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논의한 거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고위 관료가 동남아를 방문한 것 중엔 최고위급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이만큼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와 서방,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어떤 새로운 자신들만의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 중에 하나도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물론 되게 통계로 잘 잡히지 않고요. 그 원유가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서 인도네시아산 원유와 섞여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되게 싸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지와 그다음에 경제적 실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베트남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은요, 사실 미국 없이 못 사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미국에 가장 많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무려 550억 달러인가 작년에 흑자를 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 상호관세도 46%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때려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의 10번째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베트남도 우리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보여주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 이 브릭스에 가입하다 보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계속 말하는 게 달러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달러부터 독립하는 것이 이 패권 경쟁의 출발입니다. 사실 그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한 십몇 년부터 계속 달러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우리 브릭스만의 통화를 가지고 브릭스만의 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라고 했는데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옵서거처럼 이렇게 파트너국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브릭스가 이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 더군다나 베트남 같이 중요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그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브릭스에서는 어떤 정치적, 그다음 국제 경제적인 승리까지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 모르겠지만 큰 승점을 올리는 게 하나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베트남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파트너국으로 공식 가입했습니다. 현재 브릭스의 기존 파트너국은요, 벨라루스, 러시아의 그냥 형제국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투병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참전을 하고 있는 나라고요. 볼리비아, 카자흐스탄, 쿠바,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태국,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여기에 베트남이 더 들어간 건데요. 이 명단을 보면 아시겠지만 쿠바도 들어가 있고 카자흐스탄, 뭐 러시아와 가까운,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뭐 중국과 가까운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전통적으로 어떤 중립 외교를 해온다고 믿어지는 태국 같은 나라도 있긴 합니다. 브라질 외교부는요, 베트남이 더 포용적이고 각국을 대표하는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요, 베트남이 약 1억 명의 인구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가치 사슬에 확고히 통합된 국가로 아시아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브릭스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도 10번째 정회원국으로 영입하면서 확장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존 정회원국은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 브릭스에다가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아랍에미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파트너국과의 협력 확대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회원국 10개, 파트너국 10개로 지금 브릭스가 그러니까 20개가 됐는데요. 사실상 뭐 G20 이의 규모는 절대로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대안적 세력으로서 20개 국가를 모았고 그 20개 국가들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브릭스가 덩치를 굴려가는 거거든요. 지정학적인 변화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봤듯이 이 브릭스 국가들은 사실 광물이나 천연자원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급망의 말단을 가진 나라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시작하면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이 세상을 바꾸거나 카르텔이 위협적인 건 단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오펙이죠. 석유라는 그 자원을 가지고 담합을 해서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브릭스 국가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이 벌써 히토류 하나만 가지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흔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더 모인다면 자원 공급 그리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또 전 세계적인 새로운 압박 요소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미국이 대러 제재를 위반한 벤처 캐피탈은 무려 3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와 화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 해빙 무드를 잡아가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나 유럽이 제발 추가 제재에 동참해달라고 미국에 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말단에서 각 부처별로는 대러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제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재 집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 제재 문제가 지금 미국이 새로운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재 집행 당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인들이나 어떤 미국 법조계, 미국 엘리트층의 생각은 전혀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꼭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요, 오팍이라고 하죠. 오펙은요, 원래 1990년대만 해도 그냥 마약 자금이나 이런 걸 다루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재가 커지고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펙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 금융을 가지고 제재를 하면 상대국들에게 총 한 발 안 쓰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예전에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김정일 비자금을 묶은 다음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 오펙이 이번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 캐피탈 GVA 캐피탈이라는 곳에 대해서 대러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2억 1,590만 달러, 지금 환율로요, 한 2,954억 원 정도 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GVA 캐피탈은 어떻게 했냐면 2016년부터 미국의 대러 제재 대상인 러시아의 재벌 술레이만 케리모프와 접촉하면서요, 그의 자산을 미국 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GVA 캐피탈은요, 케리모프가 프랑스에 있을 때 그의 저택에 찾아가서 여러 번 만나서 동의를 얻었고, 케리모프의 조카 나리만 가지예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산 관리까지 해줬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케리모프가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GVA 캐피탈이 그와 계속 거래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는 해주기는 해주는데요. 그걸 통해서 배당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당금에는 1,850만 달러 정도, 약 한 253억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벌금은 그 10배가 넘는 거의 3,000억이, 2,950억이 나왔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이 고의적으로 제재를 위반했을 때 얼마나 큰 벌금을 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펙은요, GVA 캐피탈이 2021년 소환 조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고 2년 넘게 관련 자료 1,300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힌 거죠. 너 자료 내놔 라고 했는데 애들은 우물쭈물하면서 자료를 안 내놓고 막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미 재무부는요, GVA 캐피탈의 위반이 의도적이고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고 규정상 최고 금액인 2억 1,598만 달러를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요, 제재 위반 관련해서의 금액이 2,9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보고 의무 위반 관련이라고 합니다. 이 GVA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완화 사유도 없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자발적으로 신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재 위반을 했을 것 같다, 내가 제재 위반에 걸릴 것 같다 하면 미국은 무조건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자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이것처럼 벌금을 최대한 맞고요. 자진 신고를 하면 기준 벌금의 절반 정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를 하면서 여기에 샌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재 규정 준수 프로그램이란 걸 만들어서 회사 안에서 우린 이렇게 제재를 앞으로 잘 지키겠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 우리가 이번에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벌금이 훨씬 더 깎여서 많이 깎일 때 99%까지 깎이는데요. 이때도 그 재무부의 조사에 100% 협조를 해줘야 그만큼 벌금이 깎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재나 수출 통제에 위반이 있다고 하면 자신들의 실수를 잘 정리한 다음에 미리 자진 신고를 해야 회사가 망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요, 제재 회피에 있어서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투자 전문가들의 책임을 강조한 거고요. 특히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 업계에서 제재 대상자와의 간접 연계까지 철저히 식별하고 있다는 제재 준수 체계의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제재가 어떤 건지, 제재의 어떤 점을 위반하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천문학 돈이 돌아가는 곳인 것만큼 이번 GVA 캐피탈처럼요, 천문학적인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AI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도요, AI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스라엘의 작전 개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AI 방산 기업이라고 하죠. 팔란티어가 사실상 그 작전을 짜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국방부와 팔란티어는 오래전부터 협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팔란티어가 작전 계획을 이미 예전부터 수립하고 있었고, 그게 가자 지구에도 적용되고 있었고, 이번에 이란에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건데요. 사실 현대전에서요,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그 전쟁은 그냥 무력화시킨 쪽에서 거의 이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공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 들어가서 저 수렁에 빠져서 벌써 3년째 저러고 있는 거는요, 방공망을 무력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쉽게 무력화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그만한 성능이 되지 않았고, 물론 폭탄들도 그 정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훈련받은 조종사들이 있었고, 최첨단 전투기가 있었고, 그걸 받쳐주는 최첨단 AI와 전략 자산들, 그다음에 정보 자산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구형 비행기들까지요, 자신들의 그냥 앞마당 것처럼 이란 상공들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영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입니다. 튜링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 튜링 연구소가 AI도 이중용도 기술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중용도 기술이 뭐냐? 민간에도 사용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적 측면에서 AI를 바라보고 규제를 설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많았죠. 챗GPT나 이런 AI가 국방부에서 어떻게 쓰이고 첨단 드론에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제 AI를 단순히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아니라 무기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영국의 싱크탱크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싱크탱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국의 튜링 연구소라는 건요, 옥스포드, 케임브리지대, 그다음에 런던대, 워릭대, 그다음에 에딘버러대 같이 영국의 최고 대학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소입니다. AI 연구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들이 상당히 무겁고 글로벌하게도 각국 정부들이 무겁게 받아들일 만한 권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AI 연구기관 앨런 튜링 연구소가요, 보고서를 통해 AI 연구의 국가안보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I가 연구 초기 단계부터요, 외국 정부의 간첩 행위,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훔치는 거요, 그리고 악의적 협력에 취약한 구조를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학계 간의 협력, 사전 리스크 평가, 연구 보안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AI를 자칫 스파이나 외국의 적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학습시켰을 때 이걸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는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국가 위협 행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들이죠. 서방 세계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기도 하고 사실 위협 세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나라들이요, 영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을 표적으로 삼아 연구 성과와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구 초기 단계의 학문적 개방성과 협력 지향적 문화는 이러한 간섭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에서 어디 우리가 모르는 단체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연구단체들이 같이 협력하자, AI 같이 연구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기관들은 보통 개방적이고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럴 때 상대국에서 잘못된 정보와 어떤 스파이웨어를 심는다든지, 그래서 그 AI 구조를 아예 틀어버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는 언제든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픈소스로 공개된 필기체 인식 모델이요, 위조 서명 도구로 악용돼서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있고요. 또 해외 스타트업을 가장한 조직이 AI 연구 네트워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라진 사례 등 구체적인 위협 시나리오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설립된 AI 관련 스타트업인데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고 너희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니? 우리 서로 한번 협력해보자 라고 해서 협력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 알지 못하는 적대 세력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나 적대 세력들이 만든 스타트업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정보를 빼가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튜링 연구소는 정부와 대학들의 여러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위험 국가 리스트와 협력 지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해도 될 나라와 안 되는 나라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그 어떤 기관과도 할 수 있는지도 다시 세밀하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협력 실사 지원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연구 협력을 할 때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혹시나 스파이나 이런 게 없는지 이런 거를 늘 실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례를
바로 공개하고 서로 이제 그거를 나누고 보안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보안 성숙도 모델이란 걸 만들어서요. 기관들이 어떤 협력을 할 때 저 기관이 정말 협력을 할 만한 기관인지를 평가하도록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튜링 연구소는요, AI는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연구 초기부터 보안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AI를 따라가려고 뭐 국가에서 100조를 투자한다, 뭐 AI 수석까지 대통령실에 만들고 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움직이려면 우리도 그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보안을 굉장히 강화하고 미국이나 영국 수준에 맞출 수 있어야 서로 연구 교류가 가능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한 것은요, 영국의 튜링 연구소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은요, AI 시스템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글로벌 지침을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뭐 여러 동맹국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 국가안보국은요, 지난 5월 22일에 미국 사이버 보안 및 기반시설 보안국, 그다음에 연방수사국, 그리고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동맹국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과 협력해 AI 데이터 보안, AI 시스템 훈련 및 운영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모범 사례라는 제목의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간 나라들을 보면 딱 파이브 아이즈죠. 근데 한 나라가 빠졌네요. 캐나다가 빠졌습니다. 요새 워낙 미국과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발표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AI 데이터와 시스템에 대한 3대 핵심 요소, 3대 위험 요소를 적었는데요. 먼저 데이터 봉급망입니다. 이 데이터가 AI를 훈련시키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잘못된 데이터, 그리고 악의적인 데이터, 오히려 AI를 혼돈시키고 AI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데이터가 들어갔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고를 때부터 미리 잘 골라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악의적 데이터 조작에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군사작전, 핵심 시설 운영처럼 아주 민감한 분야에서는요, AI가 공격을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데이터 드리프트를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AI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계속 뭐 사람들이 쓰고 하면 새로운 데이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훈련했던 것들과 좀 조금씩 달라진 결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쪽으로는 오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염이 되고 있는 상황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내야 다른 공격자들이 이 AI를 다른 방향으로 훈련시켜서 다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금방 말씀드린 거는 큰 3가지 카테고리고요. 그 밑에 이걸 바탕으로 한 10가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요, 먼저 신뢰 가능한 출처로부터 데이터 수집 및 출처 추적. 당연합니다. 신뢰 가능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고요.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출처를 계속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출처가 혹시나 오염됐는지 여부를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저장 및 전송 중에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지도 알아봐야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손상되거나 몰래 바뀌지 않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 암호화나 뭐 체크섬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파일의 상태를 늘 검사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데이터를 무결하게,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게 관리하는지가 AI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3번은 그와 또 바로 연결됩니다. 데이터셋 수정 시 디지털 서명 적용. 이것도 수정할 때 누가 데이터를 바꿨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식으로 데이터셋이 바뀌어가는지를 알 수 있어야 누가 중간에 악의적인 행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기반 인프라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항상 확인하고 검증해라. 서로를 아는 사이라고 절대 믿지 말고 할 때마다 아예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분류하고 접근을 통제하라는 건데요. 어떤 데이터가 민감하고 어떤 데이터가 덜 중요한 건지 늘 이렇게 잘 분류해놓고 여기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 단계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야 전반적인 데이터의 수준이 유지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되겠죠. 그리고 공인된 보안 저장소를 사용하고요. 프라이버시도 보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꼭 AI뿐만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하든지 보호돼야 된다는 건 뭐 절대적 명제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데이터는 삭제를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권고합니다. 이 쓰지 않는 데이터들이 계속 들어가 있을 때는 AI가 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호화된 상태로 지우거나 여러 번 덮어 써서 완전히 없애는 방식, 이런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보안 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특히 외부에서 와서 계속 판단해주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 미국 국가안보국과 동맹국들이 발표한 이 AI 지침은요. 이 AI가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국가안보, 산업 기반, 사이버 보안의 핵심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이터 공급망을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 AI의 결정이나 AI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악성 데이터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없애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데이터들이 오염되지 않게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묻혀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안개 속인데요. 미국이 계속 동참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사실상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유는 계속 러시아의 관계를 단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러시아 가스를 전면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수입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요, 지난 17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산 가스를 퇴출하기 위한 시행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오랫동안 추진됐던 건데요. 드디어 이제 그 계획이 완성체로 나온 겁니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리기도 했지만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는 에너지는 우리의 주권 사항이다. EU에서 개입할 게 아니다. 라고 해서 계속 거부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런 거부한 나라들에 대해도 어느 정도 지금 합의점을 찾아서 발표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끊는 게 아니라 2028년까지라는 시간을 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보자 라는 건데요. 이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 신규 계약이 금지되고요. 내년 6월 17일부터는 기존 단기 계약 수입도 중단된다고 합니다. 단 내륙 국가에 공급되는 가스는 2027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는 슬로바키아나 헝가리 등 대러 제재의 소극적인 국가들을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와의 장기 가스 수입 계약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적 고객에 대한 EU 내 액화 천연가스 LNG 터미널 사용도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러시아 배들이 오면 유럽 내 항구에서 LNG 터미널을 사용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걸 아예 금지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이제 그것마저 금지시키고 유럽과 러시아는 아예 에너지에 있어서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대줄 수 없고 전쟁이 휴전을 하든지 끝나더라도 우리는 러시아의 재건 자금을 대주지 않겠다라는 게 EU의 명확한 입장인 겁니다. 회원국들은요, 내년 3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가스 대체를 위한 다각화 계획을 마련해서 EU 당국에 제출해야 되고요. 공급계약 정보와 수입 경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EU 집행위가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비상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어찌됐든 모든 나라가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같은 계획이 성공할지는 저희 알 수 없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일단 한 2027년까지라는 시간을 벌긴 했지만 그래봐야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그 사이에 바로 수입선을 전환할 수 있을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마 그 사이에 전쟁은 끝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다른 움직일 요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렇게 합의했을 수는 있겠지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고 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가 다시 반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점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란이 이스라엘에 하고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이스라엘이 정말 얼마나 뛰어난 나라인지를 또 보여주는 게 이런 사이버전인데요. 지금 이란의 거의 모든 인프라를 망가뜨려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격이나 아니면 폭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해킹을 통해서도요. 거의 이란의 기반 시설들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이란에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세파 은행이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은행이고요. 사실 이란의 가장 큰 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은행에 아예 ATM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먹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라인 뱅킹 이런 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돈이 있어도 찾지를 못하면 이란 국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용카드도 안 되고요. 이게 정말 이란 국민들에게는 그냥 공포로 다가올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해킹한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부터 다 해킹하고 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 국영방송까지 해킹해가지고요. 국영방송을 틀면 지금 나오는 게 이란 국영방송의 그런 선전성동형 그냥 방송이 아니라 아예 반정부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준비를 해왔고, 그동안은 이란이 뭐 이스라엘에 맞서고, 입으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 있을 거다, 세계에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란이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한번 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한 해커 조직이요.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국영 세파은행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이 해킹 조직은요, 세파은행이 이란 정권의 탄도미사일,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하면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당연합니다. 뭐 가장 큰 은행이니까, 이란에 있어서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이란 군부랑 연결될 수밖에, 이란 정부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 당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곤제 슈케 다란데에는요, 지난 17일 자신들이 이란 국영 세파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핵심 데이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요, 소셜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공개하면서요, 세파은행이 국제 제재를 우회해서 이란 국민들의 자금을 자신들의 꼭두각시 테러 조직, 탄도미사일 및 군사용 핵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은행의 그 온라인 서비스는 이날 오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하는 게 6월 19일이거든요. 한국 시간으로요. 아직까지 복구가 되어 있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가 제대로 뜨고 있지 않거든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게 계속 뜹니다. 이런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걸 준비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해킹에 대해서요, 곤제 슈케 다란데는 공격이 내부 협조자들의 지원을 통해 가능했다고 말하면서 용감한 이란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보면요, 지금 이란 신정 정권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의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간첩 행위인데, 아니 이스라엘이 이겨도 좋다, 이 정권만 무너진다면 이스라엘이 이겨도 좋다라고 하고 지금 이란의 내부 협조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X나 각종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이란 테헤란이 폭격받고 이란 신정정부의 지도자들이 죽으니까 이란 국민들이 좋아서 춤추고 여자들은 히잡을 벗고 밖으로 뛰어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물론 그게 다수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춤도 추고 그거를 하는 거를 온라인에 올린다는 건 그만큼 신정일치 사회에서 억압받았던 본인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무려 이란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9천만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요, 이란은 좀 다릅니다. 인종도 아랍인이 아니죠.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과 인종도 다르고 아예 좀 서양과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다가 이란은 제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제재를 받다 보니 이게 제재의 역효과인데요.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제조업을 굉장히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뭐 폭탄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 공학도 발전했습니다. 뭐 북한도 지금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한정된 인력, 아무 돈도 없는 나라가 무기를 뽑아내고 만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런 거대한 이란이란 나라가 그 안에서부터 집권 불만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고, 차라리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정권을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세파은행은요, 이란 최대 국영은행 중에 하나로 2019년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사실 이란은행이 이 제재 대상이 됐다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 국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미 이란은행들은요, 뭐 북한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두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큰 은행들은 당연히 해외 거래를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게 제재가 돼 있고 안 돼 있고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국내에 있어서는 세파은행이 굉장히 큰 은행으로 이 국내망을 가지고 이란 국내 금융이 돌아가게 하는 데는 아주 혈맥과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도요, 스위프트에 퇴출되고 했지만 러시아 안에서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다음에 교통카드를 쓰고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그 안의 망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란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해킹 때문에요, 이란 사람들이 아주 기초적인 거래조차 못하게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금융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데요. 뭐 유대인들이 워낙 금융이나 이런 데 뛰어난 것도 있지만 이번에 가자 지구할 때도요, 무력으로 공격하고 했지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쪽으로 들어가는 은행 거래를 최근에 끊어버렸습니다. 왜냐, 팔레스타인은요,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 한 거하고 하지만 중앙은행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화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돈을 당연히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럼 모든 돈이 거의 이스라엘에서 버는 거고 하니까요. 근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거의 고립돼서 돈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뽑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서 그 압박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제재들이 있을 때 제재받는 나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암호화폐를 통한 제재 우회입니다. 이 암호화폐는 사실 다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이란이나 러시아나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국가가 관리하는 수준에서 키우려고 하거든요.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그 세파 은행을 해킹했던 곤제 슈케 다란데가요,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까지 해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18일자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보도인데요. 이란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노비텍스가요, 지난 18일 해킹 공격을 받아 온라인 지갑에서 자산이 대규모로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비텍스는 고객 자산 중 일부가 거래된 지갑에서 무단 접근을 탐지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웹사이트와 앱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블록체인 기록에 따르면 해커들은요, 여러 거래를 통해서 약 9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출된 자산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리플, 솔라나 등이 대규모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기관이다 보니 이거를 빼서 유용한 게 아니고요.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따르면요, 해커들이 자산을 폐쇄형 지갑으로 이동시켜 소각 처리해서 사실상 유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냥 그거를 빼서 자기들이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기관이 연계된 해킹 단체다 보니까 한 다음에 아예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아예 그냥 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직은요, 소셜미디어에 이란 정권의 테러 자금 조달과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이번 공격을 단행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파은행 금방 해킹했다고 했잖아요. 그냥 단순히 해킹한 게 아니라 그 세파은행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돈이 얼마나 있었다는 게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제가 2009년 칠레 대지진 때 칠레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언론사 특파원으로 중남미를 나가 있으면서 칠레에 있었는데, 그 대지진을 제가 직접 몸으로 겪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전쟁과 좀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기가 끊기고 모든 통신이 끊기면 바로 신용카드부터 끊기고 아무것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동차 기름도 못 넣게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름을 가진 차들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기와 통신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가야 움직이는데, 그게 자동차도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란도 아마 지금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요, 현금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주변에도 말하고 하는 게, 현금 5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는 가능하면 집에 두고 있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 현금은 보관해 놓고 있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번에 이란에서도요, 국민들은요, 너무 불안에 떨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예금이 하루아침에 삭제돼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삭제돼 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전쟁도 없고 이런 해킹 같은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사시가 닥치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늘 조심하시고, 또 이런 거 데이터 백업 같은 것도 우리가 늘 받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안 막힌다 얘기가 많잖아요. 이란에서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검문하겠다라는 얘기까지는 나오는데요,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우리의 허락이 있어야 지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가요, 전체 원유의 70%가 넘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나라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우리보다 1% 더 높아서 아마 72%인가 73%인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올 겁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가장 큰 해운사 중에 하나죠. 상선 미쓰이가요, 여기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니까요, 상선 미쓰이가 한 말이, 아니요, 대책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홍해와 달리 이 호르무즈 해협 쪽은 우회로가 없습니다 라고 상선 미쓰이가 답을 했는데요. 일본 2위 해운사 상선 미쓰이는요,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도 걸프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시모토 다케시 상선 미쓰이 최고 경영자는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에너지 현장 컨퍼런스에서요,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컨테이너선, 자동차 운반선, 화학 탱커 등 다양한 선박을 운영 중이라 운항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으로 인해 선사들이 희망봉 경로를 우회했지만 걸프만 해역에는 대체 항로가 없어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홍해 쪽에 있잖아요. 홍해 쪽에 있는데 여기는 차라리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나가서 희망봉으로 멀리 돌아 나오면 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이런 후티 반군이 사실상 해적질 같은 거를 피해갈 수 있는데,
지금 걸프만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있는 그쪽에서는 따르게 돌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약간 9km 정도 되는 해협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9km면 엄청 넓어 보이지만 그중에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은 한 6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과거에는 육지라서 수심이 깊지 않다고 합니다. 한 6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 그중에 3km, 3km를 나눠서 상행선, 하행선처럼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으려면 그냥 순식간에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상선 미스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 15에서 20척이고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는 이스라엘 관련 선박이나 미국, 영국 국기를 단 선박이 가장 위험하다. 라고 지적하면서요. 보험 및 보안 위험 증가로 인해 해상 운임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일본 배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한국에도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막은 게 아니고 이란이 자신들이 취사 선택해서 보내겠다라고 한 만큼 일본이 이란과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요. 이번 사태가 나면 한국은 모호하게 전쟁을 좀 끝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데 일본은 이란 편을 드는 듯한 이번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왜냐?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시작해서 일본과 이란이 굉장히 오랜 기간 교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은 사실 나라가 독합니다. 2차 대전 전범국들에 대해서는 독일이 아니고 일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한국에 대해서는요. 거의 한국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압박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적으로는요. 사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또 우리가 에너지를 수입하고 물론 지금 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어떤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또 경제적으로 어디가 더 중요하냐 하면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오히려 좀 더 이란에 가깝게 입장을 내주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스이 상선에 굉장히 큰 중요한 게 있죠. 바로 EU의 제재를 받았다는 건데요.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라는 LNG 프로젝트에서 받은 LNG를 그다음에 중국하고 그 대만 등으로 실어 날랐다가 상선 미스옙의 세 척이 EU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하시모토 사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제재 대상이 아니니까 선박들도 제재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장을 EU에서 받아들였다면 상선 미스웨이의 LNG 선박 3척을 제재 해제해야 됐을 텐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다는 건 뭔가 EU의 신기를 건드리는 게 있었다는 거고요. EU가 일본의 배를 제재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 마음먹고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방국 안에서도 이런 제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